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시끄럽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공천 발표 후폭풍으로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흐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 경기대 김홍국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초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이 됐던 새누리당의 4차 공천 결과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먼저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저께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황진아,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이 불참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내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봉합을 했는데 아직도 완전 수습된 단계는 아니고 일부 그 공천 발표자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는 아마도 김무성 대표의 공천 발표와 윤상현 의원 그 발언 파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네. 이게 가장 큰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무성 대표의 공천이 포함이 될지 탈락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런 종합적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 입장은 윤상현 의원이 사과를 했는 것을 김무성 대표가 받아주면 김무성 대표도 공천을 해주고 윤상현 의원도 살리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서 김무성 대표가 포함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일단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진박, 소위 말하는 친박 진영의 공세가 거세거든요.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아주 공세적인 그동안의 공천 진행 흐름도 그렇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방문해서 사실상 친박 진영의 의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졌습니다. 네. 이런 더군다나 또 윤상현 의원의 이 막말 파문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고 또 이번 사실은 대표 탈락이라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전례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겨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참으면서 견디고 내는 그런 현재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그 공세의 흐름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저는 반반의 가능성, 이런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 진영이 타협을 한다면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반반의 가능성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여당 내에서의 내부는 봉합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영남권 공천 결과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곧 또다시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던 소위 말하는 비박 진영의 의원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공천을 주지 않고 다른 비박 진영의 의원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은 주되 나머지 의원들을 탈락시킴으로써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 친유 의원들을 고립시킨다라는 그런 전략들 여러 가지 지금 친박 진영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나왔던 것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의 세력에 대해서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친박 진영에서는 거의 뭐 명제와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세게 공격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처럼 TK와 PK 지역에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까지 또 공천을 내서 탈락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함수인데요.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이 친박 진영의 공세를 봤을 때 분명히 강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거센 공천 후폭풍 그리고 네. 갈등이 타전할 수밖에 없는 내분이 상황입니다. 다시 도발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내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처음 창당을 할 때 김한길, 안철수, 청정배 이 세 사람이 단합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국민의당 내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삼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마리 말이 각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금 당대표는 본인이 당을 이끌고 가서 총선을 넘어가서 다음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네. 안철수, 그다음에 김한길, 천정배 의원은 일단 이번 총선을 본인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국민의당 이름으로는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합당 내지는 또는 후보 단일화 연대 제안을 하게 되니까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 사면 초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탈당을 할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다음 문제고요. 일단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으로 보는데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 안철수 독자적으로 이 국민의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오히려 말하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 입장에 봤을 때는 기회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의 기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정치를 네.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본인이 총선에서 의석은 몇 석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비전과 선명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네. 다음 차기 대선으로 가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집안 단속하면서 탈당하려는 사람들 자꾸 명분을 쌓으려고 축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집안 단속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탈당할 사람들은 탈당해라, 무소속할 사람은 무소속으로 가라, 또 더불어민주당에 갈 사람들은 가라고 문을 터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랑 김한길 의원이 어젯밤에 또 단독 회동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확실하게 배척을 할 건 배척을 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시라는 이 거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 차이가 조정이 되거나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한길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이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자꾸 회동을 하면서 계속 명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천정배 대표의 행보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김한길 의원이 시끄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당무 거부까지 하면서 갑자기 또 목소리를 네. 크게 높였습니다. 이거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은 본인이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당 내부의 흐름을 보면 안철수 대표 계열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이 공천 심사에서 천정배 이 국민의힘 계열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본인이 결국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고립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일단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야권 연대의 부분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내세웠던 것은 호남의 기치를 살려서 뉴 DJ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다. 이것이 천정배 의원의 당초의 탈당의 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런 야권 연대를 거부하면서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권 연대를 이루지 않는 한 천정배 의원이 목표로 했던 그런 성과를 낼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야권 진영의 거물인 천정배라든가 김한길 또 박지원 여러 의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진으로서 힘을 줘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새정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크게 해서 국민의당의 힘을 키우는 쪽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세력이 그동안 내세웠던 새정치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다른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치적인 역량의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철수 대표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표를 주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에 표를 주고 있는 것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맞서는 세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지를 보냈던 건데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 예를 들어서 뭐 교섭단체 수준의 이런 정당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급속하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당은 사실상 뭐 거의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저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힘을 발휘하는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한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 그런 백척간두, 뭐 천인단의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서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 그리고 김한길 의원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삼두마차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해득실이 다른 건지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삼두마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세 마리 말이 이제는 각각 헤어져서 떠났기 때문에 아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한길, 천정배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지금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고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아마도 본인들이 다음에 야권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아있게 되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어쨌든 간에 남은 이 4월 13일 총선거를 대비해서 공천을 하고 또 본인이 내걸었던 새 정치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자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 총선 이후에 독자 생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독자 생존하기 어려우면서 다시 야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여권으로 재편성하게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역 의원 3선인 전병헌 그리고 오현식 의원이 공천에서 나란히 배제됐습니다. 다들 반발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전 의원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컷오프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동안에 있었던 이 더불어민주당 전신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질서 있고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친노 계파주의라든가 막말이라든가 갑질을 청산하겠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상당 부분 의원들이 일정하게 반발을 하는데요. 공천은 당연히 의원이 되고 싶고 다시 국회에 진출하고 싶은 의원들이 탈락했을 때 반발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라든가 오영식 의원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본인들 그동안 당의 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당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본인들이 이번에 공천 탈락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분명히 또 재심 신청해서 이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당의 공천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당초의 목적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재심 절차는 밟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의 지지를 일정하게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천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이것들이 재심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하겠지만 네. 이런 공천의 흐름대로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근데 평가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처음 그 명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좀 약하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의 목적이 친노 패권주의 청산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친노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내려졌고 공천 탈락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세웠던 막말, 갑질, 또 친노 패권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50% 이상의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인 대표가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공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외부에서 받는 평가도 당이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당초의 약속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천이다라고 네.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전병헌 의원의 지역구 동작을인데 이 지역에 지금 더민주 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차남이 현철 씨를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김인철 씨의 부친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자택이 그 동작갑 상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가 아마도 그 동작갑에 출마할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산 사흘 탈당한 조경태 의원 지역에 전략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요. 그쪽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아마 경선으로 일단 결정이 돼서 본인이 수도권에 출마한다면은 아마도 동작갑 즉 상도동이 있는 동작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재작년 그 4월 재보궐선거 그 동작갑 옆 동네인 동작을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본인이 이웃 동네라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결국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출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당에서 배려를 하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오늘 그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재심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재심 신청은 받겠죠. 그리고 나서 재심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친 말을 하긴 했지만 당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정청래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재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평가가 됐던 의정활동, 저 지역에 대한 기여, 당에 대한 기여, 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다시 한번 평가가 될 텐데요. 네. 그러나 그동안에 나왔던 흐름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단호했고요. 특히 같이 찍었던 당 홍보 동영상에서 이미 편집을 해서 정청래 의원을 지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지도부의 마음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은 아주 신중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친노 자장격인 육선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 여부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친노 좌장이고 친노의 이제 상징적인 이제 의원이죠. 이해찬 의원. 그 당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스스로 용퇴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이 결단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고요. 김종인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러면 이해찬 의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스스로 용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정도 흐름을 파악해야지 아마 그래도 경륜이 있는 원로 정치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해찬 의원은 그동안에 육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무총리 또 장관 또 대선 때 킹메이커 이런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 이제 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본인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당이 총선 승리, 그다음에 내년에 있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이해찬 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용퇴하거나 불출마하게 되면 친노 그룹들이 흩어지거나 와야 될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떠나더라도 후배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제가 보기에는 용퇴하는 게 이 흐름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체제 당시에 지도부의 몰락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체제 지도부에서 일부는 공천에서 통과가 됐지만 일부는 많이 탈락했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가졌었던 사실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모습들이 김종인 대표 체제에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어떤 지도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역할에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그런 지도부가 일부 퇴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모습들이 총선에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공천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과거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지도부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와 진보의 양대 축으로서 좋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변화들이 새누리당 내부도 너무 비박, 친박 이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 이런 재편을 통해서 정치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이 더민주 공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공천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천 결과가 꼭 총선 승리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당수의 의원들을 컷오프했고요. 또 속도가 보면 굉장히 지금 거의 한 80% 공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빠르게 그 공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또 상징적인 친노 그룹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을 합리적인 중도 정당으로 잘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공천이 일부 한 40, 50군 남았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제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 한 7명 정도 정밀 심사 대상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은 이제 이해찬 의원, 그 다음에 친노라고 불리고 있는 전해철, 그 다음에 그 설훈 의원 이런 의원들이 공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관심의 대상이고요.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도 한 3, 4명은 공천 배제되지 않을까 그리고 3, 4명 정도는 재공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상당히 성공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다. 이런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